학교에 가면 어떻게 가르치냐면, 일부 선생님은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일부 선생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야, 이거 학원에 다 배웠지? 넘어가고. 그럼 학원에 안 다니는 애들은요, 그걸 못 배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학교에서 교육을 정확하게 가르쳐 줄 책임이 있는데 불구하고 뭐예요? 그죠? 그냥 뭐예요? 학원에 맡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교육을 어느 정도 담당하는데 여기서 뭔가 사교육이라고 다 부인한다. 그러니까 학원 입장에서 뭐예요? 정말 보충학습이 아니고 뭐예요? 그죠? 학원은 보충학습을 담당해야 되는데 모든 학습은 뭐예요? 우리 큰애한테 물어보잖아요. 둘째한테 너 학교에 왜 가니? 그냥 학교는 가는 거지. 공부는 어디서 하니? 학원에서 하지. 답이 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국가 입장에서 이런 게 문제다. 공교육을 정상화해야겠다는 취지에 따라 2008년도에 실시한 한 10년쯤 되네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야심차게 방과 후 학교에 있죠. 방과 학교를 이런 제도를 해서 있죠. 공교육의 연장선상의 교육을 더 추가적으로 시킵니다. 근데 이거 실패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애들이 학교에 어떻게 하면 빨리 가서 있죠. 놀라고 하는데, 그죠? 피곤한데 남아서 하라면 합니까? 더 피곤하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여기에 방과 후 선생님들의, 그죠? 이게 보수가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좋은 선생님이 이거 방과 후 선생님 가겠습니까? 국영수. 내가 다른 학원에 가면 있잖아요. 시간당 한 5만 원, 6만 원 받는데 방과 후 학교 가면 최고가 25,000원이거든요. 안 한다, 그죠? 그것도 매일 하는 것도, 매일 양이, 시간도 많은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두 시간, 일주일에. 듬성듬성. 그것 때문에 다른 것도 수업 못 잡고, 그죠? 안 나간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냥 지금은 정리가 어떻게 되죠? 국영수는 뭐야? 방과 후 잘 없어요. 전부 다 뭡니까? 배드민턴, 한자 배우기, 한자, 이런 있죠. 취미활동 등이 주류가 되고, 주된 국영수 교과는, 일반 교과는 다 학원에 가보면 그럼 제가 합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간 경비 있잖아요. 비용. 방과 학교 수업료하고 교재대금 이런 거 다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렇게 조금, 그죠? 교재대금까지 익혀라, 그죠? 근데 요새 문제 보면 요새 유치원에 뭡니까? 옛날에 방과 학교 유치원에 없었거든요. 근데 생긴 모양이에요. 예전에 없었어요. 유치원이 대상이 아닌데 어느 순간 뭡니까? 방과 학교에, 그죠? 애기들을 뭡니까? 남겨가지고 다시 교육을 시키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유치원도 뭡니까? 여기 해당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초중고까지가 뭡니까? 여기 대상이 되는 있죠. 방과 후 학교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치원도 가능하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요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제가 안 된다 했잖아요. 안 된다. 근데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직계존속의 교육비 보겠습니다. 아버님이 계세요. 아버님은 올해 만 70세예요. 은퇴하셔가지고 댁에 계시는데 갑자기 뭡니까? 예, 그죠? 은퇴하셨다가 장애를 당했어요. 어디 다치신 거예요. 그래서 장애로 판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가 가졌으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재활훈련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장애인들이 극복하는 장애, 그죠? 훈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버님이, 그죠? 고졸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죠? 꼭 대학을 다니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뒤늦게 뭡니까? 은퇴하고 대학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통대학을, 그죠? 진학했다. 그죠? 아버님인데 방통대를 진학했어요. 방통대, 그죠? 금액으로 1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아버님은 돈을 벌지 않습니다. 않는다 가정. 그런데 방통대에 다니면서 장애를 당하셨기 때문에 뭡니까? 장애인들이 받는 특수교육을 받지 않으면요, 이 사회의 여러 가지 질서에 순응할 수 없고 그런 재활교육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애인들만이 받는 이죠. 장애인 특수교육을 받습니다. 200만 원 지출했다 가정할게요. 전부 다 아들이 뭡니까? 소득자가 전부 다 돈을 안 버시니까 지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경우에 교육비 공제가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계존속의 뭡니까? 아버님은 직계존속의 일반적인 교육비는 공제가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있죠. 특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사회에 그저 생활을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애인들이 받는 특수교육은 직계존속 여부를 가지지 않고 뭡니까?
다 인정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장애인 특수교육비는요, 장애인이 받는 특수교육비는 직계존속이라 하더라도 뭔가 공제가 된다는 점, 이건 된다. 그 점을 좀 구분해서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스 통학비 될까요? 버스 통학비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버스 통학한 거 있죠? 그거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한도가 있는 게 있죠. 아까 전에 두 개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안경 컨텐츠 렌즈 구입비용은요, 50만 원. 물론 총급의 7천만 원 이하지만 산후조리비용은요, 그죠? 200만 원까지, 그죠? 인정해 준다 이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여기에 두 개가 한도가 있는 항목이, 추가적인 항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밑에서 보여드렸던 네 개가 있잖아요, 그죠? 네 개 중에 두 개가 여기 있는데 한번 보죠. 여기 보면 체험학습비가 있어요. 그래서 애기들 체험학습비가 나와요. 요거는 한도가 3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은 입력할 때 더 많으면 한도액을 적고 적으면 적은 금액을 적는 거. 그래서 체험학습비 30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대상이 그죠? 초중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복 있잖아요, 교복. 교복 구입 비용도 있죠. 우리가 1인당 50만 원 한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둘째가 고등학교도 갔는데 교복을 뭡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고등학교 안경을 사달라는 거. 고등학교 안경은 있고 중학교 안경 어디 있냐 이러니까 내가 새롭게 해야 된다고. 고등학교 안경. 고등학생용 자전거를 사달라. 어이가 없어서. 차이가 없는데 하여튼 무조건 고등학교용 가방을 사달라. 그리고 또 보니까 고등학생용 있죠. 신발도 사더라. 완전히 뭐예요? 매일 가면 요구를 하는데, 그죠? 교복을 맞췄는데 교복이 꽤 비싸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고등학교 가니까 교복 두 벌에 이렇게 하니까 꽤 있죠. 실제로 체육복 다 해서 한 돈 100만 원 드는 것 같습니다. 그 학교만 유독 교복에 대해서, 그죠? 좀 그런데 하여튼 돈 100만 원 가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요, 교복 구입 비용을 1인당 한도를 얼마를? 50만 원을 인정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대상이 뭐예요? 대상이, 그죠? 대상이 초등학교는 안 돼요. 대상이 중학교하고 뭐예요? 고등학생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면. 초등학교에서 교복 입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럼 약간 사립학교 좋은 학교 있죠. 기억나는 거, 리라, 초등학교 이런데 교복 입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 그죠? 중고만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유독 제가 있죠. 이걸 중학교, 고등학교 적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적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표기를 할 때 여기는 중고만 이렇게 적었던 거예요. 중고, 대상이 중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혹시 신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물려받은 건 안 돼요. 물려받은 건 중고가 아니고 세금만 된다고. 아시겠죠? 오해할 것 같아서 제가 했죠. 그죠? 중학교, 고등학교라고 했습니다. 그죠? 중고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만 대상이다. 그 다음에 교과서 구입대금 당일되고, 그 다음에 요거 있잖아요. 6번 볼게요. 국외에서 사용한 의료비, 국외에 사용한 보험료, 국외에 사용한 신용카드. 국외라고 붙은 거는 다 안 돼요. 그런데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중에서 인정하는, 그죠? 부분이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국외 교육비는 인정합니다. 대신에 요건이 좀 필요합니다. 요건은 뭐냐면요. 국외에서 지출한 금액이 있는데 그 국외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공교육기관과 유사한 시설에 입학하고 들어간 금액은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캐나다에 있는 밴쿠버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대학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인정. 근데 캐나다 대학의 밴쿠버 대학 부설 소재 어학원에 들어가면요. 어학원은 대학이 아니잖아요. 학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교육기관과 유사한 시설 있죠. 거기에 고등학교랄지, 중학교랄지 이런 시설에 들어가면 인정한다. 아시겠죠? 이런 경우만 인정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 했죠? 그죠? 그럼 요거 남겨놨는데 출제는 잘 안 듣는데 가끔 언젠가 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소득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액 전액이죠. 이 말의 의미는 소득자의 학자금 대출이니까
학자금 대출의 실행 명의는 누구죠? 누가 실행하는 거죠? 대학생이 뭡니까? 명의로 빌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참 아픈 현실이죠. 이번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번에 뭐 연세대학교 그거 뭐야 마감후 그 있잖아요. 그거 혹시 아세요? 뭐 그 때문에 막 울고불고 얼마나 아픈 거예요. 수시 합격을 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거 돈을 그저 뭐 등록금 같은 걸 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뭐 100만 원 이상이 인출이 되면 뭐죠? 보이스피싱 때문에 30분 동안 뭡니까? 인출을 못하는 거 있잖아요. 묶어놨다가 시간이 지나면 인출할 수 있도록. 근데 그 사람이 그 친구가 굉장히 돈이 없어가지고 뭔가 좀 빌리고 해서 겨우 마련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더 갔는데 인출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1시간이 지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마감 시간을 늦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하니까 안 돼가지고 있죠. 이거를 진정했는데 안 받아진. 그럼 왜냐하면 교육당국에서는 연세대학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의사가 없는 줄 알고 그 다음 순번한테 벌써 뭡니까? 전화해서 받아가지고 등록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걔를 또 하지 마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뭐야. 그때 뭐 보도된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그 이후에 뭔가 학자금이 없어서 뭐야. 학자금을 대출을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만 좀 잘하면 유럽에 가면 돼요. 유럽에는 독일이나 이런 데는 뭐예요. 학자금 애만 똑똑하면 그저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돈이 가난한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공부 잘하고 오히려 유럽에 유학을 가죠. 그래서 우리 식자들 중에 보면 학식자들 보면 유럽 쪽에 뭐예요? 그래서 그저 대학을 다녔던 분하고 미국 쪽에서 뭔가 학위를 따가온 포닥을 그저 딱 박사를 따고 오시면 차이점이 뭐냐면 미국에 있는 있죠. 그래서 이 대학의 출신들 있죠. 조금 뭐야 다들 뭐야 부자들이 많아요. 전부 다 많습니다. 근데 유럽 쪽에서 학위를 따고 온 사람들은요 대부분 가난한 분이 많다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럽에 왜냐면 유럽은 자기의 능력에 따라 학비가 없어요. 그죠? 자기 능력만 있으면 거의 공짜로 다닐 수 있다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비싸죠. 자, 소득자가 돈이 없어가지고 뭡니까? 그 당시에 뭡니까? 학자금을 빌려가지고 뭡니까? 학교를 다녔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소득자가 취업을 해가지고 드디어 뭡니까? 근로소득자가 되어가지고 그 학자금을 상환하게 되면 뭐예요? 그 학자금 상환하기 전에 이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원금하고. 가리지 않고 전부 다 뭐예요? 다, 그죠? 이 교육비 공제를 해준다. 마땅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근데 약간 논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죠? 이거는 뭐, 시험도 그렇고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 이랬어요. 예전에 대학생을, 그죠? 대학교 다닐 때 학자금을 은행으로 빌려가지고 납부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있잖아요. 소득자가 대학생일 때 아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부모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뭐예요? 예, 돈을 빌리게 해서 냈다 이거죠. 그럼 그 당시에 아빠 입장에서 교육비 공제를 받아 먹었냐, 안 받아 먹었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있죠, 그죠? 옛날로 돌아가서 이 사람이 대학교 시절에 그죠? 학자금 대출을 꺾어가지고 납입한 거는 그때 당시에 아빠의 교육비 공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왜 안 되겠습니까? 아빠의 그죠? 자기 부모의 소득 공제가 되려면 대원칙이 뭐죠? 본인이 번 돈에서 지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교육비가 본인이 번 돈입니까? 빌려가 낸 거잖아요. 그럼 빌려가 내면 내가 지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비 공제가 안 된다고요. 안 되고 그때 못 받아먹고 이렇게 했을 때 받아먹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근데 만약에 무지에 의해서 부모가 그 당시에 뭡니까? 그죠? 과세당국도 모른다고요, 그걸. 지출한 영수증만 있으면 해주니까. 그렇게 해서 무지에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뭐예요? 받아보면 안 되는데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뭡니까? 이때는 뭡니까? 세액공제가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중공제가 되니까. 그죠? 네, 그런 그죠?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냥 제가 볼 때는 시험에 주지 않는다라면 소득세 학자금 대출 상한액 있다. 그죠? 그리고, 그죠? 이거에 대한 있죠. 이거 등록금을 지출할 시기에 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 뭐 이렇게 단서를 주고, 만약에 단서가 없더라도 뭡니까? 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논점이 있어서
조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거 버스 통학비라든지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인당 한도가 있는 거 있죠? 4개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특수교육비는요, 직계 분속 교육비도 가능하고요. 여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연령도 따지지 않고 소득금액도 따지지 않는 이제 항목이 어렵이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하나 더 있어요. 교육비 안에 뭡니까? 예외적인 조항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거기에서 제가 언급을 5개 언급을 별도로 안 했고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해석상 뭡니까? 소득금액의 요건도 따지지 않고 연령도 안 따지는 유일한 예외가 딱 2개가 있다는 거죠. 그죠? 어려비는 기본이고 뭡니까? 여기 교육비 중에서 뭡니까? 직계 중에서 장애인 특수교육비만은 뭐야? 묻지도 따지지 않고 뭡니까? 연령과 소득금액을 따지지 않는 항목이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 세액공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부금은 말 그대로 신교기 아닙니까? 신교기는 뭐죠? 딱 생각나는 거. 그래서 나이는 안 따진대요. 그 기부한 사람의 나이가 적든 많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벌지 않으면 된다. 그죠? 돈을 일정한 금액만 안 벌면, 그죠? 이거 소득자의 기부금으로 본다 이거잖아요. 물론 또 예외가 있긴 해요. 정치자금 같으면요. 아까 전에 부양가족은 인정 안 하고 오로지 뭐예요? 소득자만 인정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배웠는데 여기서 이제, 그죠? 우리가 더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죠? 기본적인 세액공제율은 몇 프로가 될까요? 15%가 기본이에요. 15%인데 12%짜리도 있고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서 기본은 뭐예요? 세액공제율은요, 다 15%가 되는 거예요. 15%가 되고, 얘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1,000만 원 초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부한 금액이 1,000만 원까지는 15%지만 1,000만 원 초과하면요, 완전히 뭐예요? 고액 기부를, 그죠? 건정하기 위해서 30%의 금액을 공제해주는 이런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기부금은 여러분들, 그죠? 사업소득자는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부를 근로소득자도 하지만 고액의 기부는 누가 할까요? 사업주가 보통 하겠죠. 그러니까 기부금은 열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은 다 근로소득자만 되지만, 그러니까 인적 공제하고 몇 개는요, 연금저축, 기부금은요, 사람에 관계된 거는 차등이 없어야 되죠. 인적 공제, 기본 공제 이런 거 있잖아요. 기본 공제, 추가 공제, 그죠? 자녀세 공제, 출산 입양, 사람과 관계된 거는 차등이 없고요. 차등이 있는 거는요. 그리고 이제 연금저축이라죠. 연금저축은 내가 불입하고 내가 나중에 연금소득을 받게 되니까 차등이 없어야 되고, 기부금은요, 열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은 다른 소득자도 인정하지만 나머지는요, 전부 다 근로소득자만 인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다 못해요.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여기 가서 여기 있는 얘기 있잖아요. 처음에 봤던 이거 있죠. 이거 지금 다시 보면, 그죠? 다시 보면 여기 34페이지 보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4개 중에서 논점이 되는 거는요, 신용카드고, 그죠? 신교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여기 뭐예요? 형제자매는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세율이 보통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여기 15%, 기본 장애인인데 15%가 일반적이에요. 근데 약간 여기가 있겠죠. 그죠? 15%가 기본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보험료 기본 일반은 12%고 장애인은 15% 하는 거고, 의료비는 뭡니까? 15%가 기본이거든요. 얘도. 근데 난임시술비는 아까 전에 뭡니까? 뭐 20%인데 우리는 입력만 하면 지가 알아서 세액공제가 되니까 그렇고, 교육비도 뭐예요? 15%고, 그러니까 딱 정해진 거예요. 대학교 등록금 1,000만 원 딱 불입했다고 하면요, 900이 한도잖아요. 그러면 15%니까 캐시백이 얼마예요? 135만 원이 되겠어요. 딱, 그죠? 15% 하면 딱 135만 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 낸 게 있어야 되죠, 일단. 아니, 세금을 낸 게 있어야 돌려받죠. 안 낸 적이 없으면요, 그걸 못 받은 게 이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액공제도 어떻게 됩니까? 빈익빈, 그죠? 부익부가 되는 거예요. 조금 내어놓아야지 환급액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뭔가 월세 있고 기부금 할 때 뭡니까? 15%가 기본인데 뭡니까? 30% 있다. 여기 직계존속의 교육비, 그죠? 안 된다는 점을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